수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민주시민 아카데미를 주관하고 있는 민주주의학교 대표 송지명 교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수원시 특례민주시민 아카데미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삶의 문제로서 지금 절감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네, 오늘 강의 제목은 기후위기와 녹색전환, 미래 세대를 위한 마지막 결단. 예, 강의는 한신대학교의 이상헌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이상헌 교수님은 환경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경기도에서 그린 캠퍼스 활동, 또 기후정의와 관련된 아주 여러 실천적 활동에도 선두에 서 계십니다. 이상헌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헌입니다. 네, 우리는 기후위기로 해서 새로운 생존의 위험과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름에는 폭염, 그리고 가뭄, 때로는 대홍수가, 봄과 가을에는 산불이, 겨울에는 혹한과 폭설이 아주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덕과 재앙의 이면에는 산업화 이전에 이렇게 비교해서 기온 상승을 1.5도로 막고 이 기후위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멈추도록 하려고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즉 실질적인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우리 인류는 대단한 파국적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30년도 채 남지 않은 미래지요. 우리에게 마지막 결단의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 그리고 귀여운 손자들이 살아가야 할 바로 그 시대가 2050년이죠. 미래 그 시대를 살아갈 지금 우리 청년 지도자인 그레타 툰베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즉각적이고 과감하고 전례 없는 연간 배출량의 감축이 없으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실패한 것이다. 여러 나라 정부들이 작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어느 정도 진보했다는 그런 자족적인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 자체가 결국 기후위기에 패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이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그 주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아주 겸허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교육에서도요, 이런 전환적 가치가 충분히 살려져 가지고 아이들이 이를 제대로 교육받고, 또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가장 진취적으로 생태전환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교육부가 2022년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방향 이해를 발표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교육과정 총론 안에 우리가 키워야 될 인간상, 교육 목표, 그리고 전 교과의 교육 내용,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데,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 교육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기후변화 상황이라든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은 학교 교육에 대단히 둔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비춰보면은 만시지탄, 대단히 늦었다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결심을 한 것이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생명과 같이 살아가는 태도, 중학교에서는 환경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 또 고등학교에서는 인류의 생태적, 사회적 상황과 인식,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 해결을 할 때 필요한 자질과 태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에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근데 지금의 기후위기의 절박성에 비추어 보면은 저는 조금 문제의식이 아직 좀 추상적이고 소박하지 않은지 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은, 우리 정부는 2050년에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전제로 해서 2030년까지 또 탄소 배출을 40%를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산업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도 이제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마도 탄소세, 탄소배당, 탄소 기본소득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부분이 도입되면은 아주 대대적으로 직업도 따라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고통과 삶의 태도, 이런 부분도 또 근본적으로 이 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환을 불러오는 것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배출 삭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더 시급한 것은 현재 기후위기의 재앙에 적응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저는 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아주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탄소 중립을 위한 대대적인 녹색 전환 과정, 이 고통스러운 과정인데요.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 적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교육 목표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그만큼 어쨌든 우리 교육에도 이제는 추상적이고 소박한 친환경 교육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절박성이 반영되는 좀 더 구체적인 삶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배출 삭감하는 것, 미티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적응하는 것, 어댑테이션. 이 두 개가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을 향해 나갈 때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들이 목적의식적으로 공유되면서 말이죠. 교육 내용도 그만큼 삶 자체를 변화시키고 실천적인 가치와 태도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의 생태전환, 즉 녹색전환의 가치를 반영할 것이면 좀 더 진정한 어떤 삶 자체를 좀 녹색전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보다 더 많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이상훈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제일 크게는 먼저 기후변화의 실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기후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어떤 녹색 전환 교육, 특히 이제 교육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위기는 지금 뭐 여러 연구 자료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이면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그때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한 100년 가까이 되면서 계속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도씨가 더 넘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1.5도씨가 저희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지노선이라는 의미는 저 이제 1.5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손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1.5도씨를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몇 가지 제가 이제 증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 남극 기지, 남극에 있는 세종 기지 사진입니다. 왼쪽이 이제 보통 평상시의 모습이 저렇게 눈이 덮여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또 뭐 북극도 그렇지만 남극도 기온이 올라서 저렇게 눈이 다 녹은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라고 있는데 늘 이제 꽝꽝 얼어 있는 땅이죠.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안에 갇혀 있었던 메탄가스가 분출하게 되면서 폭발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싱크홀입니다. 엄청나게 큰 싱크홀이네요. 예, 계속 이제 저기로 메탄가스가 유출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거로 인해서 산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한 20배 이상 효과가 나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훨씬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 한파도 굉장히 혹한도 오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텍사스에 불어닥친 한파입니다. 텍사스죠. 네, 텍사스는 이제 위도가 대만 정도의 위도이기 때문에 추울 일이 없는데 보통 추워도 영상 10도 정도. 올해는 갑자기 저렇게 영하로 떨어진 혹한이 찾아왔는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이 북극에 있는 추위가 밑으로 쑥 내려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극지방에는 이 이제 제트 기류가 이렇게 흘러서 커튼처럼 이렇게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 차이가 좀 줄어들어서 위도 간에 바람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극지방의 추위가 밑으로 훅 내려오는, 저거 이제 북극 진동이라고 하는데 훅 내려오면서 저 밑에까지 내려오게. 벨트가 타이트해져야 되는데. 예, 이게 느슨해지니까 이제 훅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커튼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겨울에 많이 추워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름엔 또 미국 서부에 이제 아주 심한 또 가뭄이 들어서 1200년 만에 가뭄이 들어서 물을 제대로 쓸 수도 없었고 제한급수를 한다거나 뭐 잔디를
키우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대만도 가뭄이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을 정도였고요. 브라질도 아주 가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것 때문에 식량 가격이 갑자기 또 상승하게 됩니다. 기후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저희가 직면해야 될 문제가 식량 위기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률이 한 뭐 40%, 그다음에 곡물 자급률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수도 올 여름에 이제 원래 유럽은 이렇게 심한 폭우가 잘 안 그렇죠. 오거든요. 그래서 천년 만에 집중호우가 와서 이 사진에 보시듯이 도시들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문에 많이 잘 안 나오는데 남수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3년째 계속 홍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6개월째, 올해는 5월 달부터 지금 11월까지 계속 지금 홍수가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저렇게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실조 위험이 굉장히 커졌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식량 네, 이게 지금 농업이 안 되니까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뭐 어. 가축도 잃게 되고 해서 극심한 빈곤, 식량 불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미 이 지역은 원래도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또 기근을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게 지금 3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얘기는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이제 아마존도 원래는 아마존은 이제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해서 여기도 이제 너무 많은 감벌, 그러니까 이제 벌목이라든지 가장 큰 개발 이유는 목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 목축하고 또 소 사료로 쓰이는 콩을 재배하느라고 산림을 다 베어내서 이제는 이제 오히려 흡수량보다는 배출량이 더 많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으로 바뀌었죠. 이제 IPCC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로 모여 있는 데서 기후 변화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쭉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계속 결과를 보고하는, 올해 8월에 그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왔는데, 이제는 기후 변화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1.09도씨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보통 그 전에 여러 보고서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제 요거 전에 나온 보고서가 2018년에 1.5도씨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통 1.5도씨 상승하는 시점을 2030년에서 52년 사이 될 거다. 대체로 한 2050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다시 보고서에 나온 거 보면 한 10년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5개를 쭉 이제 여러 가지 탄소 중립화 목표도 10년 당겨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은 그래야 맞는 거죠. 어쨌든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도 2040년 되기 전에 산업화 이전보다 1.5도씨 상승하는 건 막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2060년대에는 1.6도씨 정도 도달할 거고,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그나마 다시 조금 내려갈 수는 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런 매우 좀 암울한 시나리오가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폭염의 경우에는 1.5도씨가 되면 한 8배 증가하게 되고 집중호우나 가뭄 같은 기상이변도 2배에서 4배 정도 잦아질 거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후 위기가 왜 발생을 했는가? 뭐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은 자본주의적인 생산 소비 양식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 뭐 사회주의 국가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1%에 의한 1%를 위한 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출적 경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본 편향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추출적 경제라고 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나라, 그리고 이제 힘없는 자연, 이런 데서 최대한 이윤을 뽑아내서 쥐어짜서 추출해서 부유한 나라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소수에게 이득을 안기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자본주의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특권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모두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의 핵심은 또 자본 편향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이 자본 축적에 유리하도록,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자본 축적에 방해가 되는 걸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편파적인 시스템이다.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출적 경제 시스템에서는 특히 이제 금융 엘리트 들의 이제 그 이득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게 설계가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라든지 마을,
지역, 아주 작은 소외된 지역, 자연 환경 여기서 있는 손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 결과가 경제 사회적 불평등도 확산되고 또 기후 위기가 찾아온 건데 왜냐하면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화석 연료입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가 가장 그 효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화석 연료에 기반해서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래서 이 자연에 그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피해들은 다 어쩔 수 없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화석 연료를 계속 압축적으로 많이 썼고 그 결과가 지금 이제 기후 위기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IPCC 보고서가 매우 정교하고 자연과학 기준에서 보면 공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돼 있는 보고서지만 이런 기후 위기의 구조적인 측면 이거는 이제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IPCC는 주로 과학자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과학자랑 공학자가 많고요. 네. 사회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들도 이렇게 연관된 거기는 이제 보고서를 좀 다른 보고서를 냅니다. 네. 이제 아마 원래 처음 출발은 대부분 전문가라면 이 과학자 그룹들 아니었습니까? 주류가 그렇습니다. 네. 주류가 그런데 워킹 그룹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까 소개드렸던 거는 워킹 그룹 1은 주로 자연과학자들이 네. 하시는 거고 워킹 그룹 3은 이제 그 영양이라서 그러네요. 사회과학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만 메인은 이런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저는 이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 기술은 여러 가지 중요한 뭐 그 해결도 해낼 수가 있고 한데 이 그 한계는 또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측면이라든 이런 부분은 잘 그렇죠. 언급을 안 하고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최근에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 분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에서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자본 축적의 기회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보통 그린워싱이다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 또 ESG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원래 이 ESG가 나온 거는 투자 회사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이 환경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평가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만든 지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가 뭐 저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갖고 마치 그 ESG 한다고 해서 기업의 그 활동 중에서 이런 환경이라든지 뭐 거버넌스 쪽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뭐 그런 측면은 대신에 있지만 기업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배려, 관심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네네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네네. 저거 자체가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그렇죠.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본주의의 추출적 경제에서 화석 연료가 얼마큼 많이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표고요.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발생을 한 거다라는 거고요. 요 개념은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인류가 1.5도씨 이상 배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큼 남았냐, 우리가 앞으로 얼마큼 더 배출할 수 있냐. 이거를 보여주는 예산인데 이것을 어쨌든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네. 이 삼각형을 보시면 전체 삼각형의 면적이 우리가 1.5도씨 이상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총량입니다. 저게. 근데 이미 까만색은 이미 우리가 배출한 이미 양이에요. 해버리는 거고. 예. 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앞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남아 있는 예산인데, 네. 저거 이제 보면은 아주 엄밀하게 적용해서 반드시 저거를 이 1.5도씨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것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남아 있는 거는 300기가톤밖에 안 되고 300밖에 안 남았어요. 예, 조금 느슨하게 목표 달성을 한 17% 정도의 확률로 목표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900기가톤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인류가 한 30기가톤 매년 그 정도를 이렇게 계속 그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계산해 보면 한 위로는 10년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34기가톤 정도를 배출을 하는데 아래로 해봐야 느슨하게 잡아야 30년이고 여기에 2050 그렇죠. 네. 느슨하게 잡아도 한
27년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고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막 그 생각해 10년도 못 보면은 남았다. 이렇게. 예, 10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네, 네. 요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을 좀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한 시민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네. 눈으로 딱 보여주기 때문에 네. 요걸 기준으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울 수 네,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탄소 배출이 사실은 우리가 다 뭐 누구나 다 참여해서 맞습니다. 배출은 하고 있지만 어. 똑같이 배출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통계를 쭉 보니까 지구 인구의 이제 소득 그 기준으로 이렇게 지구 인구들 쭉 나눠 보면 최상위 1% 네. 그리고 상위 10%요 그룹이 전체 탄소 지금까지 1990년에서 2015년까지 누적 배출량의 52%를 어. 이제 배출을 했고요. 어, 나머지 이제 중산층 뭐 빈곤층 90% 정도가 41% 48% 정도를 48%네요, 그죠? 배출을 한 거죠.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이 가장 절반 빈곤층은 이상을 어쨌든 뭐 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이분들은 배출하고 싶어도 배출할 게 그러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 48%를 저게 인구의 다수층이니까 네. 나는 n분의 1로 나누면은 n분의 1로 하면 별거 아닌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훨씬 더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화석연료를 저 사람들이 쓰고 배출 있는 많이 거죠. 하고 지구를 위기에 이렇게 온난화로 밀어넣는데 피해는 몽창. 피해는 또 이 사람들한테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다 잘 피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요 딜레마 예, 아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5년간 상위 10% 부자들이 탄소 예산의 3분의 1을 이미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탔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다 기후 위기에 지금 그 풍랑에 직면한 건 맞는데 그걸 헤쳐나가는 수단이라든지 능력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누구는 저 타이타닉호처럼 큰 배를 타고 이 풍랑 헤쳐나가는 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저기 종이배처럼 위태위태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많은 저 종이배들이 있겠죠. 예, 사실은 저 그림이 정확하려면 종이배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예,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배를 탄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후 위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심각해진 지가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92년에 UNFCCC가 이제 그 기후 변화에 관한 협약 UN 프레임워크. 기후 변화 예. 기본 협약. 예. 기후 변화 기본 협약 프레임워크 컨벤션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92년에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부터 이 그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들이 모여서 매년 이제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떻게 줄일 건지 이런 것도 논의하는 당사국 총회라고 그러죠. 예, 당사국 총회라고 합니다. 중요한 당사국 총회가 이제 캅3 그러니까 97년에 교토에서 네. 일본 교토에서 열렸는데 이때 이제 교토 의정서라는 게 채택이 됩니다. 아주 떠들썩했었죠. 예, 굉장히 중요한 뭐 의정서였죠. 그래서 이제 주로 선진국들이 어떻게 이 온실가스를 줄일 거냐 의무적으로 90년 기준, 1990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5.2%를 줄이는 걸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그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중국,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다 빠졌어요. 그렇죠. 시장 메커니즘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줘서 조금 한계가 많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매해 하여튼 이 캅 회의가 열리면서 이제 중요한 몇 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파리협 2015년에 이제 파리협정이 체결돼서 이때는 이제 개도국도 다 포함이 돼서 전지구적으로 다 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나중에 이제 이게 1.5도씨로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 감축 목표 ND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스스로 이제 정해서 보고를 하게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를 하게 하고 저 때부터 NDC 체계가 정착. 예, 2015년부터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30 NDC 네, 40% 감축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5년마다 이렇게 그 제출하게 돼 있는데 반드시 그 전보다는 상향된 목표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요. 뭐 올해 열렸던 거는 글래스고에서 열렸었는데 처음으로 이 당사국 총회에서
화석 연료를 감축하겠다, 페이즈 아웃 하겠다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갔다가 초안에는 결국 로비로 인해서 빠졌어요. 그게 네. 그 페이즈 아이고, 다운 참. 정도로 해서 탈석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석탄 해야 되는데 석탄 사용 감축. 감축으로 예, 자. 좀 줄인다 정도로 이렇게 좀 톤다운 시켜서 반쪽짜리다라는 그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몇 그 산림토지 이용 선언에도 참여를 하고 국제 메탄 서약에도 서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40 석탄 발전 폐지 협약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모두 참여는 했는데 2040 석탄 발전 폐지 합의하면은 우리도 2040년에 석탄 발전소를 다 퇴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우리는 계획을 2050년에 퇴출시키겠다 했기 때문에 저거는 취지에만 동의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난번 대선에서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린 뉴딜 제안이 나왔었고요. 핵심은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 기후 일자리 이걸 많이 만들어서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줘서 어느 정도 경제 쪽에 좀 복지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기후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네.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럽도 이제 뭐 비슷한 유럽은 이제 그린딜이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뭐 비슷한 컨셉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시장 메커니즘을 많이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또 목표치가 미국보다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그 90년 기준 자체가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된 기준인데 그때 비해서 원래는 2030까지 90년 기준으로 40%를 줄이겠다라고 했다가 이걸 55%로 더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준 차이가 비하면은, 있는데 예, 하여튼 뭐 굉장히 과감한 목표를 EU가 내놨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린 뉴딜이 포함된 뭐 이제 한국형 뉴딜이 나왔는데 처음에 작년에 7월에 나왔을 때는 조금 이렇게 그 구체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대기업 의존적인 방식으로 또 이렇게 했다는 비판을 좀 많이 받고 뭐 특히 뭐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유럽이나 미국의 뉴딜하고는 많이 좀 다르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NDC 2020 작년에 이제 저희가 냈거든요. 2015년에 제출한 거하고 산정 방식은 바꿨는데 결과치는 똑같은 걸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한 국가다, 뭐 기후 악당 국가다 이런 비판을 받아서 국제적인 시민 사회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기후 위기 대응에 잘 못하고 있다. 상당히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나라다. 네, 이 부적절한 나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5월달에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NDC 저 작업을 했는데 아까 2020년 거 말고 이번에 이제 글래스고우에 냈던 거. 이번에 어쨌든 글래스고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작업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7월달에 그 한국형 뉴딜이 업데이트가 돼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린 뉴딜만 좀 살펴보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법이라고 해서 기업 활력법을 개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녹색이라는 가치에 맞게 기업을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업계 CEO들이 전기 자동차 도입할 테니까 인력 구조 조정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서 이게 좀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전환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달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법이 국회 통과가 됐어요. 법안에 아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8년 기준으로 35% 이상을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에다가 만들어 명시를 해놨어요. 이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10월 18일 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 2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여름에 한번 발표했다가 3가지 했다가 그때 좀 비판이 많아서 다시 수정한 시나리오인데 여기 보시면 A안, B안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1, 2, 3안이 있다가 수정을 해서 A안, B안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일단 국외에서 뭐 배출권 사온다든지 이런 건 안 하겠다. 대신 국내에서 다 하겠다라는 거 하고 A안은 어쨌든 이 화력 발전소를 다 퇴출시키는 겁니다. A안은. 그리고 B안은
화석 연료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A안. 예, 예, 예. 네. 석탄 화력을 다 네. 2050까지는 다 없애겠다는 아니고요. 네. 네. 그다음에 B안은 화력 발전이 남아 있지만 LNG. 예. 그러니까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 같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 있지만 CCUS 그러니까 이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고 해서 네. 네. 그런 제거 기술을 활용해서 아, 탄소 넷제로를 그러니까 만들겠다. B 안에도 석탄 발전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네. 탄소 포집 플러스 이렇게 예, 해서 탄소 포집을 해서 넷제로는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이제 뭐 약간 GDP는 감소하지만 고용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 산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많이 배출하니까. 그렇죠. 이제 목표가 지금 이제 2018년 기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60기가톤일 텐데 여기서 2050년에 이제 51기가톤이니까 80%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A안 B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30에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너무 애는- 이공하면 너무 작아요. 예, 14.5%만 줄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걸레 짤 때 처음에 짜면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러 번 짤수록 오히려 더 안 안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많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줄이려면 2030까지 많이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로는 줄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갈수록. 그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아직 개발 중인. 그러니까 배출되는 순간에 이게 빼내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탄 잡아가지고 발전소에서 네, 막 배출하는 거를 굴뚝에서 이산을 타서 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포집해서 그 굴뚝의 포집 장치를 네, 네. 만들었다가 만들어서 그거를 포집해서 그, 예, 땅에 포집해서 묻거나. 땅의 지하라든지 이런 데다가 어. 이렇게 저장해 놓는 기술입니다. 하여튼 기술 자체는 대단한 기술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안정화된 기술은 아니고 좀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군수 산업이 탄소 배출이 꽤 많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그 교토 의정서 할 때 미국이 이걸 로비를 해가지고 이거는 아하, 빼버렸네. 빼버렸습니다. 이게 안보 문제다라고 해서 자기 나라에 엄청난 거대한 예. 어, 이게 사실은 6% 산업 비용 정도를 아니겠습니까? 전 네. 세계 탄소 배출량의 6%를 차지하는데 아, 크네요. 예, 카운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 그렇죠.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가 화석연료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소수를 위한 경제로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자연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과 같은 경제 시스템에서는 안 된다. 이거를 다른 경제 시스템 또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녹색 전환의 기본적인 그뭐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생태주의,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성장주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발전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공락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가치를 생태주의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발전 패러다임을 대체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의 있던 발전 방향을 좀 바꾸는 것, 이거를 이제 녹색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이 사회적인 측면이 강조된 게 도넛 경제학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크게 보면 지구 생태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또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네. 어떤 베이직 니드 이거는 보장해주는 네. 그 범위 내에서 경제를 우리가 운용을 하자라고 네. 네.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녹색 전환이 많이 고민을 하면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소수를 위한 경제고 어떻게 보면 커먼즈를 다 이렇게 엔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사유화시켜버린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공동체성이라든가 뭐 공유제, 커먼즈에 대해서 이거 다시 복원하는 그 방식이 녹색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지금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남미나 이런 데서는 그 에콰도르나 볼리비아 같은 데는 헌법에다가 자연권을 다시 인정을 해서 자연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삶의 목표는 좋은 삶.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원주민 말로는 파차마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돼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과 인간이 다시 공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한다. 그래서 부엔비비르를 스페인어로 그걸 번역을 하면 이제 부엔비비르라고 하면서 저걸 우리는 헌법적 가치로 우리가 저걸 지향한다. 부엠비비로. 예,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에서 이렇게
그 결국은 사실은 소수만 위한 그 경제 성장이 되는 건데 보통 얘기를 하자면 인권 얘기만 해도 될 그렇죠. 인권을 넘어서 생명권으로 생명권으로 인권을 넘어서 자연권으로. 네네. 그래서 인간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생명을 중심에 두는 가치 이걸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아예 헌법에다가 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런 사례는 많은데 뉴질랜드에서 이 마오리족들이 자기 조상으로 믿었던 황건우이 강이라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근대화가 되면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 마오리족들이 여기 우리 조상이니까 조상으로 섬길 수 있게 권리를 인정해달라 소송을 해서 140년 동안 소송을 해서 결국 이겼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제 이 강이 법적 그 인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생겨서 인간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돼서 이거를 만약에 훼손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들이 강을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그 사례가 열렸고요. 그런 사례가 생겼고 이런 거 이제 지구 법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보면 녹색 전환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탈성장론인데 돈업 경제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좀 더 강하게 이제 탈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성장에서부터 좀 벗어나자. 성장의 중독, 성장 중독, 뭐 성장 압박 이런 것에서 우리 성장 안 하면 다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다른 경제가 가능하다. 아예 성장이 필요 없는 경제. 이거는 이제 무조건 그 성장하지 말자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성장할 필요가 없고 어떤 부분은 성장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오히려 퇴조시켜야 되는 탈성장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녹색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이 가능할 텐데 SDG라고 해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번이 기후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세부 목표로 기후 변화 교육 의무화 그 의무화 학교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지표로 해서 측정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도상으로는 우리도 할 수는 있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해줬던 것처럼 국가교육과정 이제 총론에 들어가 있으면 목표만 있었죠. 네, 예. 지극히 뭐 교육 내용 보면 너무 추상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할 수는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재밌는 그 조사인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뭐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인식이 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조사해봤더니 여전히 한국은 매우 물질주의적이다. 분배와 성장 중 뭐가 중요하냐? 성장이 훨씬 중요하다.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경쟁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보완하는 평등 사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전히 굉장히 각자 도생에 또 경제 성장 지향적 이 멘탈리티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런 물질주의적 가치관 때문에 탄소 의존형 경제 성장 모델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녹색 전환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할 거냐 교육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런 탈성장 사회로 가기 위한 주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주체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이런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내용으로는 이중 감축과 이중 적응을 위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티게이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으로 해야 원래는 이제 미티게이션, 어댑테이션 하면 그냥 뭐 온실가스만 줄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미 벌어진 기후 상황에 적응한다 이거만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도 줄이고. 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에도 적응하면서 새로운 가치관,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녹색 사회에도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물질주의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IMF 되고 나서 사람들이 구조조정 당하면서 강제로 적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그 정도의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에 사실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이 교육에 어쨌든 담아야 교육을 되는 통해서 전환이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을 그렇죠. 설득할 수 있고 또 이걸 실천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또 이걸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기획하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IMF 때 당했던 그런
각자 도생에 맡기는 그런 그렇죠. 엄청난 구조조정이 예, 다른 예. 거다.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더 교육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네,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할 그래서 수 이제 있겠죠.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네, 그 교육의 핵심 내용은 이중 감축과 이중 적응이 네.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제 뭐 전 분야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뭐 시민교육도 이 부분 시민교육도 핵심으로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고 되는 거죠. 또 분야도 뭐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뭐 사회과학, 공학, 맞습니다. 윤리학 다 모든 분야에 이게 망라돼야 일어나야 되는 된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컨텐츠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먹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되고 이미 세계화된 식량 모델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먹거리가 사실은 너무 글로벌라이즈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면서 식량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녹색전환 교육에서 중요한 컨텐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가장 큰 핵심이 자산소득 격차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래서 조금 더 공평한 사회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뭐 토지나 부동산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내용도 사실은 좀 중요한. 이 자산 불평등 격차하고 이 문제가 관련해서는 전국 토지 보유세? 예, 뭐 토지 보유세 그 안도 있고 토지 보유세하고 요게 토지 보유 배당, 토지 배당 기본소득 뭐 연결시키는 것도 뭐 지난번 우리 금남 교수님 네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몇 가지 제가 뭐 한 가지 제도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양한 제도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하여튼 저기 포커스를 맞춰서 빨리 좀 이 격차를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경제 불평등의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민주화 이것도 특히 이제 뭐 소유권하고 금융의 민주화 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92%가 도시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살고 있는 도시 공간 구조를 어떻게 하면 화석 연료에 덜 의존하면서 또 이 그 커먼즈를 확대하고 이 공동체성을 너무 각자 도생이 돼가지고 맞아요. 공동체성이 거의 파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래서 이 공간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쨌든 이것 자체가 어쨌든 도시공간 구조를 변화시켜서 시민들의 삶 그 자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녹색 전환의 삶, 삶을 기후 위기에도 저항하는 네. 녹색 전환의 삶으로 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적응과 관련해서 물론 미티게이션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적응과 관련해서 꽤 중요한 내용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예로서 이제 파리의 15분 도시 같은 거 시민들이 네. 대중교통을 통해서 네. 아니면 걸어서 네. 자기들이 생활권을 15분 안에 걸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 15분 걸어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 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패턴 자체를 그렇게 재구조해 주는 거네요. 일종의 약간 분권화된 일종의 뭐 꼬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 15분 거리 안에서 다 해결하게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을 여기서 몰아놔가지고 몰고 이제 자동차를 다 빼는 거예요. 사실 제일 핵심은 자동차를 도시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지금 보면 기존의 도시는 자동차가 제일 많이 도시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개인용 자동차가 그리고 보행자는 공간에 아주 조금밖에 못 썼잖아요. 이거를 뒤바꿔서 자동차는 요만큼만 쓰고 장애인이나 아픈 분들이나 뭐 이런 그 보행자들이 도시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만드는 이게 파리 15분 도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미티게이션 감축하는 경계도 되고 아니라 어댑테이션도 되고 저 삶 자체가 어쨌든 어댑테이션은 삶이네요. 뭐 광장이라든지 공동 텃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에서 도시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게 있는 거죠. 약간 넘어가기 전에요. 네. 아까 그 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그 말씀하시니까 아까 지금 교육 파트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학교 공간들이 사실은 지금 거의 그 기후위기 문제하고 이렇게 상관없이 막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니까 지금 50년 가까이 된 노후 학교들은 새로 지어지는 그린 스마트 학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린 스마트 학교가 사실은 아까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지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린 스마트 스쿨의 그린의 의미가 살아서
이런 도시재생계획과 같은 말이죠. 네. 도시공간 재구조와 같은 이런 좀 정신이 담겨서 학교가 어떤 공간인지 학교와 지속 가능한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 이 개념이 확 들어가서 좀 새로 좀 네. 어쨌든 학교에 대한 모델, 학교 생태가 달라지는 학교 시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새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네네. 제 생각에는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 전환 교육의 그런 내용이 교과 과정에도 들어가고, 그렇지. 그거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 학교 내에서 체험과 체험 공간이 삶이 돼야 학교에서 된다는 예, 예. 학교나 그 주변 공간이 그렇죠. 같이 유기적으로 돼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학교 안에 텃밭도 만든다든지,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걸 갖고 이제 급식에 맞습니다. 사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학교 안에 태양광 태양광 발전을 발전을 해서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예컨대 네. 기본소득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한다든지 말이죠. 예, 뭐 어떤 그런 거 설계를 잘해서 교과 내용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볼 수 삶이 있는 연동되면 거하고 좋겠다. 바로 체험될 수 있게 하면 그러니까요. 제일 효과적이. 파리 15분도 핵심은 어쨌든 자동차를 몰아내는 거거든요. 네. 도시에서.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주차장을 다 폐쇄를 8만 5천 개가 있는데 실외 그런가요? 주차장이 6만 개를 그러니까 없애겠다. 파리 이렇게 안에 네네 안에 파리. 구시가 네네네. 물론 이제 파리시가 서울에 비하면 되게 작기 때문에 작죠. 뭐 서울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자동차로 다니기 굉장히 불편한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건 뭐 불편했는데. 옛날에 불편했는데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만이 아니고 뭐 밀라노라든지 뭐 그다음에 런던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뭐 런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혼잡 통행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예 안 갖고 들어오게 만드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될 수 있는데 핵심은 어쨌든 도시 공간을 보행자들한테 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 문화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적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 문화인데 이제 뭐 저는 개인적 실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걷기, 뭐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사용 뭐 줄이는 거, 육식 같은 아까 이제 목축 그게 탄소 배출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네. 특히 소 같은 경우에 육식을 줄인다거나 물건을 또 오래 쓰기, 그렇죠. 폐기물을 덜 만드는 거 이런 실천도 굉장히 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실천도 같이 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요새 그 플로깅이라고 해서 네. 뭐 이렇게 줍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조깅하면서 이렇게 뭐 줍는 같이 하면 더 효과도 크고 지속 갈 수 있고. 그 뜻을 또 함께 네, 네. 모은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그분들이 같이 공부해서 예를 들면 그럼요. 저런 뭐 탈성장이 뭐냐. 뭐 이제 주권 앞에 제가 공부도 설명을 안 하고 드렸지만 의식도 공부도 같이 진행하고 하고 또 실천도 같이 예. 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에서도 네. 사실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화 대부분 뭐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 뭐 주식 투기, 뭐 이런 거, 어떻게- 골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돈을 좀 더 돈 많이 벌 건가? 물론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대화 이외에도 넌 어떤 도시에 살고 싶냐? 그렇지. 뭐 우리가 앞으로 애들 얘들의 미래를 생각할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걸 물려줄 수 있을까? 그렇지. 뭐 이런 그 좋은 삶이라는 건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우리 자체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보다는 존재를 통해서 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런 생태적인 문화를 좋은 삶이 한국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또 뭐냐 이런 거를 이제 논의를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그냥 콘텐츠의 예시로서 말씀을 VNB를 드리면서 VNB를 네. 좋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